안녕하십니까. 책으로 병을 고치다 한의사 김동우입니다. 책에 있는 좋은 기운 찾아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오늘 갖고 온 책은 스즈키 코지의 햇빛 찬란한 바다입니다. 썸네일에도 나와 있네요. 아콩이님, 저도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라이터 아우라님, GK 체스터튼 책 읽어보세요. 왠지 잘 맞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브라운 신부 아마 그 추리소를 좋아하는데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콩콩님 감사합니다. 출추리세포님 감사합니다. 작은별님 안녕하세요. 이 스즈키 코지의 햇빛 찬란한 바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출간된 지 20년 된 책입니다. 링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작가가 문체가 상당히 좋고 스토리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여운이 있는 어떤 철학이 있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출발해서 목표지에 다다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정신병원에서 일어납니다. 그 도쿄하고 교토 사이에 있는 그 남부 해안의 그 하마바스라는 시에서 일어나는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대략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군산 정도 되는 거리에 호수도 있고 늪도 있고 사실 유원지도 있고 조용하고 한적하지만 구경거리가 많은 그런 조그만 소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인공은 정신과의 의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치츠키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모치츠키에게 호숫가는 40년 이상이나 보아온 눈에 익은 풍경이다. 어릴 적에는 그 물가에서 놀았고 하마바스 의대에서 수련의 시를 거쳐 정신신경과 전문병원인 마쓰이 병원의 부원장이 된 지금도 늪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다. 도쿄에 있는 목에 남을 걸 하고 후회한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고 있다. 40이란 나이에 얻은 부원장이란 지위도 무시할 수 없거니와 3년 전에 구입한 정만 좋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수면이 옛날과는 달리 평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하나 있고 중매로 결혼한 아내와도 그만저만하게 지내고 있다. 모든 것이 뜻한 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당장 이렇다 하게 바라는 것도 없다. 아주 순조로운 인생이었다. 막 정신과 의사가 되었을 당시의 정열은 다소 희박해졌지만 나이에 걸맞게 정열이 사그라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모치츠키는 환자의 정신을 그 늪에 비유하곤 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둠을 간직하고 있다. 그 어둠에서 냄새가 피어오르면 주위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고 환자는 정신병원을 찾아온다. 이때 의사의 역할은 늪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물을 늪을 세련된 주택으로 에워싸고 역겨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바꾸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비에 찬 그 늪을 저택으로 에워싸는 일이 곧 환자의 행복과 직결되느냐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듯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환자가 오게 됩니다. 신구인 담당 의사는 이런 진단을 내렸다. 일회성 전체 건망증으로 사료됨. 단 그 전 단계로 분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여드레 전 밤 10시 20대 중반쯤의 매력적인 여성이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나카타섬 해안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구조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신분을 밝혀줄 만한 어떤 서지품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정신을 차린 후에도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신원을 모른 채 병원비를 시장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마쓰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누가 보아도 기억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단순히 병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의 의지로 말을 안 하는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었다. 보고서에는 환자가 임신 5개월의 몸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모치츠키의 뇌리에는 통속적인 스토리가 전개되었다. 아이를 뵌 여자가 결국 남자한테 버림받았다.
그렇다고 5개월이나 된 아이를 뗄 수도 없어 고민하다가 끝내 노이로제에 걸렸고 발작적으로 아니면 남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상대방 남자는 어쩌면 처자식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물론 남녀 간의 문제 때문에 정신의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거의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우지즈키는 정신의학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한 날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여자가 들어오는데요. 그 환자가 들어오는데 좀처럼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당신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전혀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난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양 말고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여자의 표정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 모지스키는 창가로 가서 밖을 보았다. 정원의 환자들의 모습이 드문드문 보였다. 이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은 거의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이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하는 환자도 있고 환자가 태어날까 봐 걱정하는 가족도 있다. 이 여자는 과연 어느 쪽일까? 혹시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닐까? 이 여자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병원에는 또 다른 청년 남자 환자가 있습니다. 이 청년 남자 환자도 또 한 명의 주인공입니다. 스나코 다케시는 열흘 전 자살 미수 사건으로 이 병원에 들어온 환자다. 자퇴에는 신경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4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전자부품 회사에 취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불면과 식욕부진으로 하마마스의 자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차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열흘 전 이른 아침에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였다. 그때 자신을 사로잡았던 자살 충동을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날이 채 밝기 전에 아버지의 차를 몰고 집을 나가 무작정 동쪽으로 향했다. 이 세계는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결국은 이제 접촉사고를 내게 되는데 그게 큰 사고는 아니고 이 병원에 격리병동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슬픔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폐쇄병동의 문이 열리고 마당으로 나와 대지를 밟았을 때도 자신도 모르게 굵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다케시는 잡초가 무성한 땅에 양손과 양무릎을 대었다. 자신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24살의 인생을 끝내려 한 그 어리석었던 충동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닌가. 다케시는 주먹을 꽉 쥐고 땅을 쳤다. 잡초의 향기는 신선하고 바로 눈앞으로 개미가 무수하게 기어다니고 있었다. 눈물이 닳았다면 냄새를 맡은 개미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열흘 전의 밤과 아침, 보호실 철창을 잡고 흘린 눈물과 그 다음날 아침 마당에서 땅을 치며 흘렸던 눈물을 다케시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슬픔과 분노와 회한이 마구 뒤섞인 감정은 내 몸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인가. 자살을 시도하기 이전부터 잠재있던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생겨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다.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묶여있다. 퇴원을 해도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담당 의사인 모지츠키는 자상하고 표현력 있는 훌륭한 의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만큼 희망을 주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알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 단 한 번만이라도 한 여성과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바람. 다케시는 사실은 여자에게 인기가 없고 자기 스스로에도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지내다가 어떤 음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음악 소리는 그 아까 자살을 시도했던 또 다른 여자 환자가 허밍을 하는 것이요. 그 당시 다케시의 상황에 딱 맞아 인상에 남았던 노래였다. 그때 그는 주말에 첫사랑의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그녀와의 즐거운 한때를 상상했다. 일주일 내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감미로웠다. 첫 데이트에서 무슨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그는 공원을 미리 답사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서 차를 마시고 이 잔디밭 이 의자에 앉아 이런 농담으로 그녀를 웃기고 그리고 넌지시 다음 데이트 약속을 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데이트의 청사진을 세세하게 그렸었다. 인생에 대한 기대와 사랑에 대한 동경으로 충만했고 행복했던 일주일, 그 상징적이었던 노래, 결과적으로 그녀와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대에 어긋난 결말이기는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황홀했던 기분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지금 마당에서 듣고 있는 멜로디는 6년 전에 비하면 템포도 느리고 정열적인 분위기도 소멸해 있다. 그러나 같은 노래임이 분명하다. 지금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여성도 노래에 얽힌 사연을 갖고 있다면 그걸 실마리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다. 악동이님이 저보다 더 몰입을 하셨네요. 여예수도 박사님 오늘도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아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다케시가 이 여자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원장 모치츠키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환자인지. 그때 이제 모치츠키 의사가 이 다케시를 평가하는 그 생각이 글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첫날에는 자신이 정신병원에 들어왔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 다케시는 좁은 방을 휘 돌아보고는 철장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그때야 비로소 여기가 어디인지 이해한 모양이었다. 그는 심하게 오열하였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그의 바들바들 떨리는 등을 포착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모치츠키는 다케시가 울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정신병원에 들어왔다는 슬픔보다 자신의 생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눈물의 원인인 듯했다. 그 순간 모치츠키의 가슴으로 다케시 24년간의 삶이 한꺼번에 흘러들어왔다. 야위고 작은 몸집으로 쇠창살을 흔드는 그의 등에서 인생의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고뇌나 절망이 순간적으로 이해되었다. 자살을 기도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융통성은 하나도 없이 책임감만 유난히 강하고 사소한 일에도 일일이 신경을 쓰는 성격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조금만 무디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인데 호방에게 처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산 24년은 별탈없는 그저 그런 평탄한 세월이었다. 애인도 없이 여자한테 진정한 사랑 한번 받아본 일 없을 것이고 무슨 모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길을 과감하게 걸었던 일도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결정한 진로, 어쩌다 보니 선택하게 된 전공, 코미디 같은 면접을 몇 번이나 치르고 들어간 전자제품 회사, 그리고 영업부로 발령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찾아든 불면과 식욕부진, 그러다 보니 출근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처박히는 나날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정신과 이 의사 주인공은 상당히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의사로 평가를 받고 잡지에도 난 의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또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다케시라는 젊은 환자는 이 여자의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 노래를 갖고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잘하는, 음악을 잘하는 다른 환자를 통해서 옛날에 흘러간 노래, 추억의 노래 방송에 보내주면은 그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서 그 노래에 대한 사연이라든가 그걸 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추억의 노래라는 코너에 대략의 정보를 통해서 그 노래, 어떤 노래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케시는 입원한 지 꼭 2주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모치츠키가 투여한 약 덕분에 증세가 호전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6년 만에 싹튼 이성에 대한 관심이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모치츠키는 평가합니다. 근데 그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방송을 하게 되는데 싱어송라이터
아사카와 사유리는 당시 19살 데뷔곡 거울 속과 두 번째 곡인 러브캣을 발표하고 연예계의 모습을 감추었다.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그래서 이제 직감을 하게 됐죠. 이게 당시 19살의 아이돌 가수 출신이었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대충 사건을 정리를 해봅니다. 만약 그녀가 아사카와 사유리라면 맑은 목소리로 사랑을 노래한 19살의 소녀가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어쩌다 자살 미수 사건을 일으키고 신원도 알 수 없고 보호자도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을까? 다케시는 그 6년 동안의 일들이 궁금했다. 그녀의 신변에 작용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촉망받던 가수에서 기억상실증 환자로 엄청나게 변해버렸는지 납득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케시는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기도한 자신의 나약함이 다시 한번 부끄러웠다. 동시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를 찾아갑니다. 스튜디오를 찾아가서, 근데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가죠. 그 여자 환자의 사진을 찍어갖고 가고, 그 여자가 사유리 그 가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사유리 씨 아니야? 역시 사유리 씨야 이건 하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유리의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의 상황을 팩스로 모치츠키한테 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 간략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아사카와 사유리는 25년 전 11월 도쿄의 오타쿠에서 태어났다. 외동딸이다. 어려서 어머니와 사별했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콜롬비아 레코드 소속 가수로 데뷔. 7월에는 두 번째 싱글을 발표. 전국을 돌며 서머 캠페인을 벌이는데 그 무렵부터 말수가 적어졌다. 호텔에 틀어박힌 채로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매니저인 미야자카와는 그렇게 증언했다. 그리고 9월 4일에 아버지가 자살. 사유리는 캠페인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충격 때문에 그 후 가수 활동을 재개하지 못했다. 미야카와도 아버지가 자살한 이유를 잘 모르고 그 점에 관해서는 사유리 아버지 회사의 공동 경영자였던 나가다한테 자세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음이라는 다케시의 코멘트가 덧붙여 있었다. 정신과 의사와 그 환자였던 다케시가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6년 전 여름부터 사유리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였다. 매니저는 당시 사유리의 모습을 말하면서 정말 괴로운 표정이었다. 그녀의 신상에 동정을 해설하기보다 오랜만에 발굴한 황금알이 금가고 깨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기가 안타까웠기 때문이리라. 사유리는 일단 가수의 길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매니저는 마음이 안정되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사유리는 두 번 다시 프로덕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반년이 지나 그녀가 느닷없이 소극단 무대에 선 것이다. 매니저는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 푼도 생기지 않는 무대에 서다니 그런 바보가 어딨어.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소극단 무대에 선 것인가? 아니면 연극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마음의 병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하여 프로덕션과 관계가 끊긴 이상 그 이후에 사유리 발자취를 쫓으려면 그녀가 소속해 있었던 극단을 조사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극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극단을 찾아가면서 또 이제 어떤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이 모치츠키 부원장 의사의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책자에 소개된 의사인데
예, 아키코라는 그 심리치료사 유부녀인데요. 남몰래 이 모치츠키를 흠모했고 이 병원에 일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이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치츠키를 유혹하게 되죠. 다시 사유리 사건으로 돌아오게 돼서 살펴보면 5년 전 4월 아사카와 사유리는 극단 바람의 무대에 선 적이 있습니다. 7월에 그 극단의 전속 배우인 마키 요이치와 동거 생활에 들어갔고 그리고 3년 후 가을 둘은 동시에 극단을 탈퇴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불러드린 번호는 마키 요이치의 고향집 전화번호입니다. 극단의 책임자가 우연찮게 주소록에다 그 전화번호를 적어두어서 라고 이제 모치츠키에게 다케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 요이치라는 남자는 원양어선을 참치잡이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요이치의 배 이야기입니다. 배 이야기. 여기서도 사연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것까지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고, 자, 쭉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온양어선이 중간에 이렇게 보급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박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편지나 서신 이런 것도 같이 받게 되나 봐요. 근데 이게 다케시가 요이치한테 편지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냅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는 다 아시죠? 예. 요즘은 안 쓰지만. 그 편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키 요이치 씨, 갑작스런 편지에 많이 놀랐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범한 비디오 테이프는 보셨는지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테이프에 담긴 여성은 아사카와 사유리입니다. 그녀는 현재 하마마스 시 교회에 있는 정신신경과 마스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7월 23일 밤 나카다지마 해안에서 자살을 기도하였고 그 충격으로 기억, 언어, 감정 등 모든 면에서 장애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유리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만 질병의 문외한이라서 자세한 증세를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실은 의사 선생님조차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에 대한 것은 그녀 입에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극단 바람의 단장인 우가미 씨한테서 들었습니다. 실례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가미 씨한테서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지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관여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유리 씨의 담당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서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까지의 병력이나 가족력 등이 치료에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가침짝 하나 없는 사유리 씨한테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치료는 조금도 진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외부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지금처럼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마는 그녀에 관한 어떤 내용이라도 상관이 없으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신 이상으로 사유리 씨와 깊이 사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알고 있으나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꼭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알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보시고 이미 아셨는지 모르겠으나 사유리 씨는 임신 중입니다. 현재 임신 6개월로 추정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9월 2일 스나코 타케시. 다 읽고 나자 요이치는 마지막 글귀가 마음에 걸렸다. 이 점에 관해서도 잘 부탁드린다고? 대체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사유를 임신시킨 인간이 나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는 건가? 아니면 태어날 아이를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일본으로 돌아와 모자를 책임지라는 그런 속셈인가? 아마도 내 아이일 것이다.
하지만 요이치는 굉장히 힘든 반응을 보입니다. 쳐다보는 사이 심장의 고동이 빨라졌다. 비디오를 보면서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이 북받쳐 올라 그는 이젝트 버튼을 눌러 테이프를 꺼내고 편지와 함께 움켜쥐고 갑판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힘껏 바다에 내던졌다. 편지는 배전에 부딪혀 수면으로 떨어졌지만 테이프는 빙그르르 돌다가 조그만 물방울 튀기며 바다에 삼켜졌다. 요이치가 바라던 바였다. 지워버리는 것. 지금까지의 생활을 깨끗하게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찾기 위해 배를 탔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따위 비디오 테이프를 받아야 하다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두 번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영상을 내던졌다. 사유리는 이미 나의 인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설령 그녀가 잉태한 생명이 내 아이라고 해도. 좀 잔인하죠? 나쁘죠? 예, 물 없이 오늘 계속 가보려고요. 이제 회상을 합니다. 요이치가 사유리와 지냈던 생활을. 처음 만났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픽업을 하게 되고 태워줘요. 헬멧이 없어서 안 돼. 뭐 이렇게 하다가 같이 극단에 들어가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동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유리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던 거죠. 중간중간 갑자기 악몽을 꾸면서 놀라거나 아니면 도와줘, 살려줘 이런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카드점을 치는데 카드를 이제 너라고 말하면서 이제 카드점을 치는데 역시 너까지 그렇게 말하는구나. 2분의 1이라고. 뭐가 2분의 1이라는 거지? 어머, 듣고 있었어? 나하고 요이치가 행복하게 될 확률. 그게 반반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란일쯤 되게 되면은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요이치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다녀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게 산부인과가 아니라 정신신경과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극단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도쿄에만 해도 소극단이 몇 천은 된다. 그 몇 배의 사람들이 배우를 지방하고 있는 가운데 배우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요이치는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죠. 연극을 하고 싶지만 근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이제 위태롭죠. 그런 와중에 계속 갈등은 일어나고 오디션은 계속 보는데 계속 요이치는 낙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개코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개코의 아버지는 상당히 연예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요이치를 짝사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게 되니까 의지를 하게 되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 무렵 요이치는 시체역이라도 좋으니까 무대에 오르고 싶었다. 역을 고르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었다. 요이치는 그 점을 몇 번이나 강조하였다. 어떤 역이라도 좋아. 그냥 거리를 지나가는 역이라도 말이야. 알았어. 아빠한테 말해볼게. 하면서 이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근데 사유리는 워낙 예민한 여자였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게 됩니다. 냄새를 맡기도 하고 하면서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니까 요이치는 또 숨기게 되고 그러다 결국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뒷페이지에 나게 되면은 이걸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정도로 좀 선정적이기도 하고 조금 끔찍하기도 합니다. 대략 추스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유리 본인이 먹는 신경안정제를 요이치한테 자꾸 먹으라고 줍니다. 요이치는 몽롱한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이 관계를 맺고 또 욕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관계를 하고 나서
어쩔 생각이야 라는 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잠들어 버리고 싶은 욕망과 살고 싶은 욕망이 서로 치열하게 싸웠다. 잠들면 편해진다. 유혹이었다.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죠. 잠겼다가 다시 떠지곤 하는 요이치의 눈꺼풀은 욕조에 걸터앉은 사유리의 배 바로 앞에서 음모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허벅지 안쪽을 타고 흐르는 정액을 무심하게 보고 있었다. 스토리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인리스 칼날이 번쩍 빛나고 피가 나오고 사유리의 손목이 갈라지고 그 칼이 요이치를 또 향하고 어떻게든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칼을 뺐고 사유리도 구하려고 애를 쓰고 하면서 전화를 간신히 겁니다.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 속에서 사유리의 목숨이 구해지기를 바라면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이치는 생각을 합니다. 생겼다면 아마 그때일 거다. 요이치는 갑판에 서서 수면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신의 장난을 원망했다. 죽음 직전에 섹스를 하면서 피임을 하는 여자는 없다. 사유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한 그 순간 그 태내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튼 것이다. 요이치는 사유리의 사타구니 사이로 흘러내리던 자신의 정액을 분명히 보았다. 그 다음 곧바로 사유리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절대 안정을 취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날이나 그 다음날 수정이 완성된 셈이다. 그리고 죽음을 바란 모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친 그 생명은 편지가 도착하는 데 걸린 한 달을 가산하면 이미 7개월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이대로 순조롭게 발육한다면 요이치의 아이는 틀림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요이치는 거부하고 싶었다. 못됐죠 좀? 네. 자, 계속합니다. 32분. 오, 목표한 대로 30분 안에 반이 넘어갔습니다. 많이 버벅거렸는데요. 집중하려고 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모치츠키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아키코라는 여자가 심리치료사로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내연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또 무서운 말을 합니다. 모치츠키 아이를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33살의 아이 하나쯤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남편의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선생님 아이 아니면 안 낳을 거야. 인정해달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을게요. 선생님 혈액형 A형이죠? 나도 A형. 저도 A형인데. 남편은 O형. 그러니까 아이는 A형 아니면 O형밖에 나오지 않을 거야. 그 점에서도 아무 문제 없어. 얼굴은 조금 닮지 않아도 수상히 여기지 않는 법이고 남편은 특히 둔하니까. 20년 전입니다. 유전자 검사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남편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아요. 불륜상대의 아이를 갖는 것 좀 간단한 일이니까 나는 100%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기초체험까지 재고 있다니까요. 부인 체온계는 매일 아침 빠뜨리지 않고 체온을 재 그래프를 만들면 배란 일을 아는 정도는 별 문제가 아니다. 그 며칠 후에 남편과 형식적으로 섹스를 해서 얼버무리면 아무 의심받지 않고 다른 남자아이를 가질 수 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 모치츠키는 사유리의 아버지가 이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조사하게 되는데 모치츠키의 생각입니다. 가장 큰 의문은 아버지 슈이치로가 자살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다케시가 슈이치로의 동업자였던 나가다를 만나 들은 이야기로 추정하면 그의 죽음은 명백한 자살이었다. 하지만 유서도 없고 동기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다만 모치츠키는 자살하기 직전 슈이치로가 정신과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나가다의 말에 의하면 자살하기 석 달 전쯤부터 수의치료의 상태가 이상했다고 한다. 우선은 건망증이 심해졌다. 일 때문에 의논을 할 때도 바로 어제 계약한 건까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나가다를 어이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더구나 나가다가 그 점을 지적하면 수의치료는 오히려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딱히 이렇다 할 원인도 없이 발작처럼 화를 내기도 해 주위 사람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곤 했던 모양이다. 일을 하면서도 실수가 잦고 그 전의 생동감은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얼굴 표정에서 걸음걸이까지 왠지 예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모두들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고 암암리의 정신과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그래서 수의치료는 마침내 정신과에 갔다. 다케시는 수의치료가 진찰을 받은 병원의 이름까지 알아냈다. 정신신경과 나이토 클리닉. 수의치료의 어머니는 40살에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진단할 길이 없었지만 조부는 원인 불명의 전신질환으로 자살했다고 한다. 더구나 43살에 죽은 큰어머니는 죽기 직전 명백한 치매 현상을 보였다. 그런 사실들과 신체 표면에 나타난 불수의 운동과 인격의 변화, 기억의 결함, 사고의 혼란 등으로 보아 병명은 틀림없었다. 헌팅턴 무도병.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는데 무도병은 이 무도회 무도입니다. 그러니까 춤추는 듯한 동작. 불수의 운동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잠깐 논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무도증 중의 치료 효과예입니다. 그러니까 중서의 결합 신경의학회에서 제3기 2차 회의에서 그러니까 학술연구에서 발표됐던 논문인 것 같아요.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좀 나와 있죠. 예. 한방적으로는 여기 경련, 계종, 경풍 등의 범죄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종은 이제 뭔가 뒤틀리고 떨리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경풍은 이제 중풍인데 놀란 중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련은 다 아시겠고요. 네, 헌팅턴 무도병의 증상이 나와 있습니다. 1과 2. 무도증의 그 뇌신경 동작 증상이 있는데 입, 눈썹, 혀, 어깨, 머리, 전신, 사지에 모든 뒤틀림이라든가 떨림이라든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정신과적 특징도 나와 있는데요. 정신과적 특징은 역시 그 정신병에 준하는 그 환각, 선망까지 다 나타나는 그런 병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간별 진단이 좀 나와 있는데요. 파킨슨씨 병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파킨슨씨 병은 이 도파민의 감소를 통해서 도파민을 투여하게 되죠. 근데 이 헌팅턴 무도병은 오히려 도파민은 늘어납니다.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다른 병.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런 게 많죠. 다른 병이지만 거의 풍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람을 볼 수는 없죠. 바람을 볼 수는 없는데 나뭇가지나 빨래가 떨리는 걸 보면 우리가 바람이 부네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 것을 풍 맞았다고 해서 이제 중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중풍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뇌혈관 질환을 얘기하고 뇌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터지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포함하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기도 하죠. 뇌 쪽의 병은. 근데 이게 케이스가 좀 나와 있는데 한방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서의 치료를 같이 결합한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좋아지게 한 것만 나왔는지 한 대여섯 케이스가 다 경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잠깐 이렇게 표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표는 뭐냐면은 유전자, 그러니까 우성 유전을 하는 상황에서 한쪽만
한쪽만 표가 나오나요? 잘 안 보이죠. 검게 표현된 네모가 이제 아버지가 헌팅턴 무도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고,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반반이 섞이는 상황에서 반만 있어도 발현이 되는 병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사유리가 만약에 발병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한테 발병될 확률도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카드점에서 반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이제 가족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무대 조명 일을 하고 있던 슈이치로 씨는 풋내기 여배우였던 아내를 알게 되어 바로 결혼을 했고 딸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쯤 후에 아내가 거의 주랭랑이나 다름없이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주랭랑? 남자가 생겼던 겁니다. 아내한테 말입니까? 네, 그 후에 보내진 이혼장에 슈이치로 씨는 도장을 찍고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만 당시 18개월이었던 사유리는 아버지가 맡기로 했죠. 잘못은 아내에게 있다면서 슈이치로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사유리 씨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런 것까지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유리 씨의 어머니가 이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슈이치로의 피를 이어받은 사유리는 2분의 1 확률로 같은 병에 걸릴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현재의 정신 상태가 헌팅턴 무도병에 의한 것이라면 이미 대책은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유리의 어머니 6호를 찾아내 태어날 아이를 건네주는 정도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태어날 아이마저 그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지츠키는 정신과 의사로서 무력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미국 의학 드라마 중에 이제 닥터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괴짜 의사인데 굉장히 실력은 있고, 제가 시즌 3까지는 봤는데 시즌 4에서 들어온 스텝 중에 하나가 이 헌팅턴 무도병을 의심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이 아닐까, 이 병이 아닐까 굉장히 고뇌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검사를 받질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만 금방 알 수 있죠. 요즘 세상에서는. 왜냐하면은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아봤자 오히려 공포만 확인이 된 거고 치료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의사는 중간에 이렇게 나가는 걸로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헌팅턴 무도병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죠. 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통상 30대 후반이 돼서 병세가 나타날 때까지 자신이 이 병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이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병 자체가 처음부터 그러면은 검사를 하고, 물론 방법은 없지만 할 텐데, 되게 다 이제 중반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좀 요즘 많이 좀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역시 치료법은 없고, 뭐 CG의 염기설이 36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 중에 특별한 게 반복되게 되면은 이게 병이 발병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39번이라고 하고, 뭐 10,000명 중에 1명 걸린다고도 하고 10만 명 중에 1명 걸린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 환자들이 일단 드러내질 않습니다. 치료법이 없으니까. 통계가 정확하지 아직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사유리의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되게 다 운동장애가 조금씩 먼저 나타나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장애가 나타나는 쪽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다케시는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알게 되죠. 의사도 다 알게 되고. 근데 다케시가 또 편지와 비디오를 보냅니다.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걸, 사실을 또 이제 알게 하려고 편지와 비디오를 보내는데, 그 전에 이 다케시가 이 모치츠키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모치츠키가 물어봅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말인가? 다케시가 얼굴을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안 되나요? 안 될 거야 없지. 하지만 선생님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거죠? 자네는 자네 자신을 비하하고 있어. 모치츠키는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쥐었다듯 말했다. 네? 비하한다고요?
혹시 자네 사유리 씨하고 결혼하는 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사랑하고 있어요. 그 기분에 충실하고 싶은 것이 무슨 죄입니까? 사랑하고 있다고 사유리 씨를. 네. 마주하고 둘이서 무슨 말이라도 제대로 나눈 적이 있나? 아니요, 그런 적은.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대랑 어떻게 애정을 교환할 수 있다는 말이지? 상대방의 기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어리석은 소리 그만해. 자네는 자네가 탈 시소에 어울리는 상대는 핸디캡을 많이 안고 있는 사유리 씨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닌가? 모지츠키는 다케시의 내면에 있는 나약함, 자신없음, 소극적인 삶의 자세, 그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다. 그는 시소 한쪽에 자신이 타고 다른 한쪽에 사유리를 태워 균형을 맞추려 한다. 사유리한테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다. 정도도 심각하다. 그만한 중량을 사유리한테서 빼기 위해서는 다케시도 같은 분량의 마이너스 요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다케시한테 필요한 것은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하는 힘이다. 그런데도 그는 마이너스 상태의 삶을 계속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마이너스에 적당한 상대를 찾아내 균형을 맞추려 한다. 그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무지츠키는 생각되었다. 다케시는 휴머니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무지츠키는 속으로 또 생각을 하죠. 내가 남한테 설교할 수 있는 입장이야. 왜냐면 이제 아키코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아키코가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고, 결국 이제 갖게 되는데요. 예. 자, 다케시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과 의사의 말에 공감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닌 느낌도 있고. 자, 요이치가 결국은 또 다시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사유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행위의 이면에 있는 동기를 이해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관대해진다. 그리고 관대해진 만큼 고뇌는 더 깊어졌다. 그러나 그의 고뇌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정지했다. 이해하고 고스란히 껴안기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더구나 앞으로 10일 정도 지나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다. 헌팅턴 무더병의 유전자는 후계자를 남기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운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고 싶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동반자살이 미수에 그친 직후 참치조잡이 뼈를 타길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계속 나쁜 역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이치한테 큰일이 하나 닥칩니다. 그 선원 중에 하나 좀 질이 나쁜 선원이 있었는데, 폭풍우가 치는 날 위험한 동작을 하게 하면서 배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죠, 바닷속으로. 이제 같이 떨어지게 하는데, 다행히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는 살았는데, 그러니까 망망대해 표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읽으면 쌤통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지? 예. 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바닷물은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 비록 괜찮은 있지만 사람은 물 없이도 여드레에서 열흘은 살 수 있다고 한다. 정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나요? 혹시라도 나중에 바다에 빠지더라도 이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한 말이니까. 예. 다행히 12월에 남해기선 바로 아래인 이곳은 수온이 26도를 넘으니 사흘 동안은 살아 있을 수 있다. 만약 수온이 20도 이하라면 이미 목숨은 사라졌을 것이다. 가족의 얼굴도 사유리의 얼굴도 이때만은 떠오르지 않았다. 살고 싶다는 욕구가 혼신의 힘으로 육체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었다. 배가 멀리서 보이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어이, 뭐 하는 거야? 여기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1만 톤급 화물선의 조타실에 서 있는 당직이 해상에 떠 있는 사람을 발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음에도 요이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자기가 조타실 위치에 섰을 때 해상을 주시하는데 어느 정도나 시간을 투자했는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커피를 마시며 잡지나 책을 읽는 게 전부였다. 그러니 화물선이 요이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요이치는 멀어지는 뱃꼬리를 쳐다보면서 발작처럼 화를 내었다. 화물선의 당직한테는 그 태만을 화내고
일단 희망을 보여주었다가 절망케 하는 신의 장난에는 원망을 늘어놓았다. 그리하여 탈진한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버려졌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어째서?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불합리한 현실을 자문해 보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그동안 그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던 분노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서서히 화가 가라앉자 각 질문에 대한 답이 떠올랐다. 필요한 지 하루가 지날 무렵에야 요이치는 비로소 사유를 생각했다. 화물선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기분도 가라앉았다.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사유리와의 인과관계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바로 눈앞으로 지나가면서도 바다에 떠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화물선. 요이치는 그 화물선을 자신에 비유해 보았다. 그리고 사유리가 표의자라고 생각해 보았다. 똑같지 않은가? 구원의 손길 한 번 내밀지 않고 그냥 지나친 자신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사유리의 아버지가 행팅턴 무덤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만약 알고 있었다면 손을 내밀었을까? 아니, 그 반대다. 도망쳤을 것이다. 더 빨리. 문득 떠오른 대답에 요이치는 아연하였다. 스나코 다케시가 보낸 복사물을 읽고 요이치는 그 병의 사악한 성질을 알고 있었다. 부모 한쪽이 행팅턴 무덤병일 경우 자신한테 유전될 확률은 2분의 1. 이것도 똑같지 않은가? 제가 지금 누워있는 상황과 똑같다. 수면 위로 얼굴만 가시히 내밀고 언젠가 될지 모르는 구원의 순간을 기다린다. 똑같다. 다리 한쪽을 관 속에 집어넣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요이치는 분명히 깨달았다. 자신이 왜 이런 궁지에 물리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사유리에게 한 짓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서 표류를 하니까 이제 철이 들게 되네요. 예. 그런 해석에 도달하자 요이치의 몸은 생명력을 되찾았다. 사유리의 운명이 요이치에게 반영되고 있다면 요이치의 운명 또한 사유리에게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요이치가 구출되면 기적이 일어나 사유리의 재생 또한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이후로 요이치는 사고의 대부분을 사유리와의 추억에 할애하였다. 2분의 1 확률로 행팅턴 무덤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운명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그녀는 데뷔 직후 아버지의 병을 알고 운명을 자각한 것이다. 마침 그 무렵이다. 사유리를 만난 것이. 요이치는 만약 내가 사유리 입장이면 하고 가정해본다. 지금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6년이란 세월을 2분의 1이라는 확률에 시달리다 보면 미치는 것도 당연하다. 바다에서 단 하루를 지낸 나조차 거의 미칠 지경이다. 그런데 6년이나. 지금 사유리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고 2번의 자살을 기도하고 요이치에게 심한 질투심을 보이고 아이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면서 신경정신과를 찾은 것은 또 왜? 트럼프로 점을 치면서 중얼거린 말. 너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누군가 쫓아온다가 절박한 표정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은 그 수많은 의문을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알게 되다니. 네. 철이 들었는데, 철이 드니까 다행히 구조가 됩니다. 철이 들고 구조가 됐으니 참 좋지요. 네. 결말이 좋아야 되는데, 이 모치츠키가 결국 그 아이 때문에 사유리의 엄마를 좀 만나게 됩니다. 물어물어 찾아서. 사유리의 엄마 이름은 유코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유리는 그 병에 걸려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었나 싶어 모치츠키는 울컥 화가 치밀었다.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발병할 확률은 반반입니다. 글쎄 뭐라고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유전이의 원인으로는 그 병에 걸리는 일도 있나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냐는 뜻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병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돌연변이가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 즉 유코는 열심히 다른 생각을 하려 하는데 모치츠키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행팅턴 무덤병의 특이한 증세를 열거하려는데 모치츠키는 유코의 끝으로 엷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고 말을 삼켰다.
언젠가 딸의 몸을 덮칠지도 모르는 불치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미소를 짓다니. 모치스키는 그 무심함에 등골이 오싹하여 더 이상 설명을 이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아까부터 유코씨께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참 우습군요. 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뭐가 웃을까요? 선생님, 사유리가 그 핸팅턴 무도병인지 뭔가 하는 병에 걸릴 일은 없을 겁니다. 머리를 이제 굴려보자. 단 한 가지 이유. 시치로가 사유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 유코가 이렇듯 단호하게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 이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유코는 삼류 배우와 도망치기 이전에도 다른 남자와 몸을 섞었고 시치로 모르게 아이를 가졌고 출산하였다. 그 아이가 사유리라고 보면은. 동시에 모치츠키의 뇌리에 노노야마 아키코의 몸이 떠올랐다. 왜 아까부터 아키코를 연상했는지 그 원인이 분명해졌다. 예, 시간이 촉박한데도 아키코 얘기를 꼭 껴넣었던 이유가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유코 아키코는 같은 종류의 여자다. 예, 비하발언은 이제 그만하고. 유코는 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남편한테 남겨두고 도망친 일로 평생을 죄의식 속에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의도적이었던 단순한 실수였던 유코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고뇌하였다. 그런데 우습게도 25년이 지난 지금 그 죄가 오히려 행운으로 바뀐 것이다.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자손을 남기는 데 성공한 듯이 보였던 핸팅턴 무도병의 유전자가 뜻하지 않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다. 자, 그럼 사유리는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6년에 걸쳐 병에 대한 공포는 사유리의 정신을 공격하고 파먹었다. 핸팅턴 무도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제로라면 현재의 정신상태는 병에 대한 공포와 마키 요이치에 대한 사랑이 뒤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네, 제일 중요한 단락 꼭 이것을 읽어야 하는 상황. 목표에 다다랐네요. 이제 모치츠키 병원에 와서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유리를 이츠카가. 모치츠키는 방금 아사카와 사유리가 핸팅턴 무도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요이치한테 알려주었다. 그러나 요이치는 별다른 표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미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로 그렇습니까? 라고 대꾸했을 뿐이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소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예, 거의 득도를 한 거죠. 예. 결혼할 겁니까? 뭐 곧바로 호적에 올리고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한 가족 3명의 생활.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끌어안고 만나게 되고 그 모습을 이제 타케시가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기력이 쇠잔해 있을 사유리에게 먹일 과일과 음식 봉지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스나코 타케시는 두 남녀의 허밍을 바람결에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입이 탈싹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와중에 이 아키코라는 그 여자는 모치츠키 병원장 귀에다 속삭입니다. 생리가 안 나온다고. 모치츠키는 시선을 조금 위로 올렸다. 표주박 모양의 호수는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그 색을 바꾸는데 지금 보이는 색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어렴풋하게 깨달았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애매한 세계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각오가 아닐까 하고. 이 작가가 좀 좋게 표현해 줬는데 부원장 이제 좀 고달프겠죠 인생이. 워낙 편하게만 지내다 보니까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자기도 고생할 각오가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곧 아마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타케시는 또
좋은 사랑을 또 찾아낼 수 있겠죠.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입니다. 무서운 게 뭘까요?라고 했을 때 그 무서워한다는 그 감정, 무서움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공포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포를 느끼는 내가 제일 무서운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풍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중풍의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이제 입원 환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고령이 문제가 되고 비만한 체형도 문제가 되고 성질 급한 것도 문제가 되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가족력도 문제가 되겠죠. 심장이 안 좋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술, 담배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여러 문제점 중에서 제일 위험한 중풍의 위험 요소가 뭘까요? 예, 중풍에 걸릴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큰 중풍을 걸게 하는 요소입니다. 환자분한테 이걸 꼭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HYK님, 진정아님, 이승님, 오늘도 결국은 참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동의보 가면 사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한쪽 팔이 저리거나 이렇게 감각이 이상해지면 3년 안에 중풍이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사실 가끔가다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는 공포에 잠기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험 요소를 하나 둘씩 제거하다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고 중풍에 안 걸리는 계기가 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3년 동안인데요, 그죠? 그 안에 더 많이 좋아지시면 되겠죠, 그죠? 좋은 쪽으로 조금씩 가면 됩니다. 좋은 기운 쌓으시면서. 오늘 물도 안 마시면서 한 이유가 버벅거리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소설의 긴장감을 제 스스로 계속 느끼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좀 편한 걸로 가겠습니다. 고전이 좀 편한데요. 토마스 만의 토니어 크레거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